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오늘 우리 시장 배당락일 부담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분산된 것이 그 충격을 좀 흡수해줬다는 평가입니다. 코스피 지수 반도체 대형주의 매수 몰리면서 2.2% 올라 4,220선 넘겼습니다. 삼성전자가 11만 9,500원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기록했고요. 투자 경고 종목에서 빠진 SK하이닉스가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또 다시 썼습니다. 64만 원까지 올랐네요. 코스닥에서는 일부 고배당주들의 하락세가 좀 있었는데 개인과 외국인 수급 몰리면서 1.4% 오른 932.52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12원 90전 내린 1,432원까지 내려왔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8.4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모든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정기님께서도 I love you baby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같이 노래 부르셨구나. 최진숙님, 소장님 올해 마지막 월요일 출첵해요. 와, 올해 마지막 월요일이라니. 오늘도 좋은 정보 소식 팍팍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형식님, 소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이 포근하지만 내일부터는 추울 거라고 하니 건강 잘 챙기십시오. 혀 씹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네, 제 혀는 다 나았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2교시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를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로 준비했습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이제 이틀만 더 지나면 2025년이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밤이 꽤 중요한 날인데요. 미국 주식, 정확히 해외 주식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고 팔아서 번 돈을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을 냅니다. 잃은 돈과 번 돈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딱 250만 원만 빼주고요. 그걸 넘는 수익에는 22% 세금이 붙어 내년 5월에 계산서가 날아옵니다. 올해 그래도 미국 주식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그건 오늘 밤에 파시는 게 절세입니다. 어차피 손실 보고 있는 거 올해의 손실로 확정하면 다른 종목에서 번 이익과 섞여서 올해 전체 수익이 줄고 그래야 내년에 낼 세금도 줄어듭니다. 장기 투자하려는 종목이라도 오늘 밤에 팔고 1초 바로 사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팔자마자 다시 사도 절세 효과를 인정해 주거든요. 반대로 나는 올해 다 손실 보고 판 것만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도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보세요. 그걸 팔아서 일단 올해의 수익으로 확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수익이 마이너스라 세금이 없으니 그걸 기회 삼아 수익 금액을 올해 손실과 섞어버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에겐 이게 손해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주식 팔 때 낼 세금을 미리 줄여두는 기술입니다.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은 매년 안 쓰면 사라지는 거라 장기 투자자라도 오늘 밤 이 혜택을 써서 평균 매수 단가를 높여놓는 게 나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걸 오늘 밤까지 꼭 하셔야 되는데요. 미국 주식은 오늘 주문을 해도 이틀 뒤에 결제가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현지 시간 31일을 기준으로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기니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의 수익 상황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하필 올해에는 RIA라는 돌아오라 서학개미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가동되는 변수가 있어서 무조건 주식을 팔고 다시 사는 게 나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게 됐습니다.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세금 계산까지 하려니까 더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생각하실 게 많으니 올해 본인 계좌의 수익 상황 꼭 한번 점검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라 걱정보다 여러분들 계좌 걱정이 더 큰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당락일이라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오늘 시장 굉장히 잘 갔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 시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코스피 지수 2% 이상, 2.2%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4,220선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요. 이거는 지난 11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지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통합 시가총액 100위 이하 이내 종목에 대해서 투자 경고 종목에서 제외를 시켜줬는데요. 네. 여기에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초강세를 보인 게 이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게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의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930선 돌파했는데요. 16일 이후 2주만이고요.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중소형주 성장주들도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이요. 지난주에만 해도 1,480원 막 장중에 돌파해버리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 그 미국 결제를 달러로 해놨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도 막 쏟아내고 외환 개입을 한 이후로 1,430원 뭐 이런 쪽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좀 내렸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여러 카드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구두 개입, 두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다시 재개, 그리고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혜택 말씀하신 RIA 계좌죠. 네.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강력한 구두 개입이라는 게 사실 이전에는 1,480원대까지 올라간 환율에서도 어디까지를 정부가 용인할 것이냐라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과연 환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또 약간은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공통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명확한 구두 개입 메시지를 내놓고 딱 그 시점을 보면서 1,485원을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공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달러를 풀어서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공개시장 조작인데요. 네. 지금은 정확하게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약간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딱 85원을 지지선으로 쫙 그어놓고 그 밑으로 쭉 밀어내는 식으로 물량을 쏟아낸다기보다는 한 번씩 달러 수요가 확 넘치는 시기에 확 한 번씩 그 환율이 툭툭 튀어오를 때마다 그 부분을 좀 막아주는 정도 효과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른 정책들이랑 같이 쓰이면 이 공개시장 조작 효과 자체는 좀 약하지만은 다른 것들이랑 합쳐지면은 적은 돈을 쓰면 달러를 적게 쓰면서 환율 방어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실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용을 아끼면서도 효과는 좀 극대화하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그 외환 보유고를 열어가지고 조금씩 꺼내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었던 부분인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원화로 받은 국민들의 연금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두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달러 수요를 계속 필요로 하는 자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환해지를 걸어두면은 원화를 이용해서 달러의 환율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러를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월 최대한 50억 달러 정도는 절감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나온 것도 또 환율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인데 예,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서학개미 분들이 국내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말하자면 서학이 동학으로 옮겨오면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 벌었던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당장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마 뭐 한 내년 2, 3월 정도에 실제로 정책이 가동하게 되면은 그때 작용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나온 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렇다 하고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는 좀 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년에 계좌도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정책 상황이 나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얘기한 이 부분 RIA 그 가장 항목에 눈길이 가는데 뉴스에서도 마지막에 살짝 언급은 해드렸지만 이게 정말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해요. 네. 예, 뭐 조금 더 지금까지 나온 부분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해외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매각을 하면은 내년 5월에 그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RIA라는 그 계좌에 넣어서 국내 주식을 사두면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이전에 원래 냈어야 됐던 해외 주식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복귀 시점에 따라서 좀 차등을 할 거라고 합니다. 내년 1분기 중에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100% 면세, 그리고 2분기 중에 돌아오면 80%, 3분기 중에 돌아오면 50%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서 빨리빨리 해외로 나가 있는 자금들은 국내로 돌아와서 환율 방어에 좀 힘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계획을 내놨고요. 면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그러면 대략 뭐 한 20% 정도 수익을 거둔 분들이다. 그러면 한 2, 3억 정도 투자해둔 분들도 돌아올 만한 거죠. 그리고 근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법 개정 사항이어서 뭐 당정 협의라던가 국회 통과라던가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가능한 거니까 아직까지 모든 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뭐 이런 입법 과정 그리고 증권사들도 거기에 맞는 상품을 출시를 하고 계좌 개설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쯤 돼서 좀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아서 절세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이에 주가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이게 정말 환율과 세금과 주가 세 가지가 다 얽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생각해보다 보면은 머릿속이 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환율과 세금,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까지는 차치하고 이 두 가지만 좀 비교해서 좀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좀 국내로 진짜 돌아오라서 학개비가 좀 작용을 할지 궁금한데 그 전에 지금 환율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환율 안정책 일환으로 RIA도 나온 거니까 환율부터 계속 전망을 해보죠. 보통은 이렇게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막 하면 이 효과가 사실은 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안정세가 이제 좀 정착이 돼서 쭉 갈 거라고 보나요? 일단 글로벌 IB들이 내년도 원달러 환율 전망을 내놓는 것만 보면 그렇게 다시 금방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 1,400원대 초중반, 1,430원, 1,450원 요 정도를 좀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쪽들에서도 1,300원대 진입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이 더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가긴 좀 쉽지는 않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1,400원대 중후반 당시에 그런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는 1,200원대도 정상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년 지나면은 뭐 1,500원, 1,600원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인데 다만 딱 지금만 놓고 보면은 좀 비싸기는 비싼데 그러니까 얘가 원달러이 너무 높은데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높은데 정도를 정상화시켜 두긴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길게 보면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뭐 주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싸진 않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럼 장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라가게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외환 그런 글로벌 IB들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적정 환율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 1,450원 밑 정도가 균형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장기적인 추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불안한 균형이다. 그래서 금방 생각보다 펀더멘탈보다 좀 더 다시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달러 환전 필요한 분들은 1,450원 밑에서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고 지금 그냥 바꾸시라. 그리고 1,450원 밑에서 환율이 아주 오랫동안 안정되기를 좀 기대하지는 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절세 혜택 받으러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할 때 환율이 또 확 올라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생각이 있죠. 드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서학개미들이 한국으로 다시 돈 싸들고 오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요거를 그러니까 환율이랑 세제 혜택 두 가지만 비교해서 네. 계산을 해보자면요. 대략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면 일단 절세 혜택이 생기죠. 네. 그리고 한국에 1년 투자를 해놨다가 다시 환전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환전을 하면은 이 전체 투자 자금에 대해서 환차손이 생기고 반면에 세제 혜택은 이익분에 대해서만 생기니까 이 둘을 상계시키면 대략 어떻게 되냐면요. 한 뭐 10% 20% 정도 수익을 냈다고 생각했을 때 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환차손이 이 세제 혜택보다 더 커지냐면은 아하. 한 1,550원 위까지 올라가면 커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중에 1,550원 위까지 환율이 올라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놓고 보면 한국이랑 미국 주식 시장의 그 괴리가 아주 크게 벌어지지만 않으면 미국에서 엔비디아 사놨는데 그 주가는 올라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사놓은 주식은 떨어졌더라. 이런 일만 안 벌어지고 비슷하게 따라가는 종류의 주식만 잘 사두면은 네. 아마 저는 환차손이 조금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 의한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뭐 미국은 AI 얘기하면서 계속 기술주들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잘 가는 사람들은 또 잘 가고 있고 예. 금리도 이제 내리고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국장이 이 흐름을 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내년에 주식시장 자체로 비교를 하면 국내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까요? 미국 투자가 유리해 보일까요? 시장 지수 자체로만 보면은 네. 미국이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지수 자체로 보면 예, 아무래도 지금 사실 글로벌로 국가의 재정을 제일 많이 푸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중국인데 네.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미국이 상당히 재정을 세게 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꽤 많이 풀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 그러고 거기다가 미국은 또 연준이 금리 인하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도 돈을 풀고 중앙은행도 돈을 푸는 상황,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은 여전히 분명하고요. 네. 여기다가 지금 올해만 넣고 봐도 성장률에서 한 전체 미국 경제 성장에서 한 40% 정도가 AI 투자에서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 AI 투자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내년은 어쩌면 전체 성장의 절반 정도를 AI가 차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동성과 투자 양쪽을 고려하면 미국 경기는 특히 AI 이쪽 분야를 중심으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미국은 시장은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은 아무래도 뭐 물론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은 광범위하게 제조업 분산이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더 셀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미국 AI 투자에 딱 붙어가는 한국 주식들 종류가 여러 있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하면은 뭐 한국 주식에서 종목별로 잘 골라두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뭘 잘 고르면 돼요? 이제 일단은 네. 뭐 잘 아시는 얘기겠죠. 네. 뭐 반도체가 제일 1순위일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 AI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병목이 많이 걸리는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전력망이잖아요. 그럼 전력망에 보강해주는 쪽, 뭐 전력기기, 전선, 원전, 뭐 ESS 이런 쪽들을 같이 보면은 미국 AI 테마가 올라갈 때 한국도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러고 이제 좀 더 서학개미 분들이 아니라
기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그럼 그거 출시는 2월 3월이니까 네. 그 전에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배당락인데 사실 괜찮았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2월에서 3월로 배당주들의 배당 기준일이 옮겨간 것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주, 통신주 이런 쪽들로 1, 2월에는 좀 집중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기영님께서 저희 엄마가 챗 GPT로 사주를 봤는데 제 사주가 매번 정리하고 청소해야 잘 풀린다고 정리하라고 난리세요. 그래서 오늘 냉장고 청소 끝내고 듣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안기영님, 보통 이제 매번 정리하고 청소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유독 잘 풀리실 수도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면 이게 챙길 것들 잊어버릴 만한 것들 이런 게 착착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청소하신 거 아마 이제 잘 풀리실 겁니다. 예. 메뉴 정하기도 쉽고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어머님이 이거를 조금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닌가. 챗 GPT를 이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7549님.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휴식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독서도 하며 좋은 방송 들어요 해주셨는데 그동안 오래 열심히 일하시는 동안은 사실은 너무 바쁘고 일에 집중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일일이 다 자세하게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셨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런 일도 있구나. 나라 밖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고 듣다 보면 또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즐겁게 보내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7549님의 남은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조용원님, 애청자들의 계좌 걱정까지 해주시고 역시 어 소장님은 진심으로 방송을 하시네요. 내년에는 목돈 만들 수 있게 고급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목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덜 손해 보시는 거. 돈 때문에 덜 상처받으시는 거. 그게 저희 어방목의 목표입니다. 저의 목표기도 하고요. 같이 계속 열심히 해보자고요.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년 겨울 중국의 이 도시에서는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히는 빙설제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개장 며칠 만에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이런 겨울 축제 자체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세계 3대 겨울 축제가 열리는 중국의 도시이자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도 유명한 이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베이징, 2번 상하이, 3번 하얼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되잖아요. 네. 산업재해.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요즘처럼 연말에 회식이 많거나 이러면은 회식하다가 또는 뭐 행사를 하다가 네. 또는 음주가 얽힌 사고가 과연 산재가 되나 안 되나 이 부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법과 판례가 실제로 어디까지를 업무라고 보고 산재 인정을 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산재 적용할 때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도 적용이 될까? 나는 정규직이 아닌데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회사에도 다 여러 가지 직업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거는 비정규직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무조건 가입 의무 대상자는 무조건 가능하고요. 뭐 예전에 우리 한번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이 산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회식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재다. 술 마셨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절반만 맞습니다. 회식 사고는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술 마셨다고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기준이 있는데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느냐라는 게 기준입니다. 공식 행사처럼 회식이 진행이 됐고 뭐 모든 직원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업무의 연장성으로 이렇게 좀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건 산재가 되고요. 아니고 그냥 퇴근 후에 뭐 친한 동료들끼리 사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한잔하고 갈까?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산재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법에 뭐 행사,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 중 사고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인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네, 근로자가 행사에 참가하는 게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그 중에서도 이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회사가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 시간이다라고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참가해라라고 지시한 경우, 세 번째는 사전에 우리 회식하겠습니다 하면 회식비 회사에서 대줄게요 하면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그리고 그밖에 회사가 통상적 관례적으로 뭐 명시적으로 행사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되면 연말 회식 공식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인정해온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식도 그 법에서 말하는 행사에 들어가요? 네, 회식 자체가 늘 행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회식이 사실상 공식 행사처럼 운영이 됐다면 행사와 동일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직원 대상 공지를 하고 비용도 회사 경비로 처리를 하고 또 높은 상사가 주도해서 딱 사장님이 오시거나 부장님이 시작을 하거나 그런 경우라면 강제되는 분위기잖아요. 네네. 안 가기 좀 눈치 그쵸. 보인다. 이런 경우라면은 행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각자 계산하고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커진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회식인데 회식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동 중 사고도 산재가 그럼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복지관에서 이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회의를 하다가 네.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게 나머지 회의는 회식 장소 가서 이제 회의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동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2명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3대의 차량으로 나눠 타고 갔는데 그 2명 근로자는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가 있어서 네. 그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회식 장소로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아이고. 났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게 공식 행사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리 예정하고 공지된 회식이었고 또 회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경비 처리도 했다. 그래서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 행사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좀 애매했던 부분이 중간에 어린이집을 한번 들렀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해당 근로자가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아이를 찾아서 회식을 참석하는 게 좀 통례적으로 인정을 하던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 위치가 너무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가던 길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이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1차 회식이 업무라면 그러면 1차만 하고 요즘에 끝내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2차, 3차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자동으로 업무가 돼요? 자동은 아니고요. 네. 1차가 공식 회식 업무라 하더라도 2차랑 3차는 또 따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1차를 판단했던 그 기준대로 네. 2차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강제성이 있냐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래서 2차를 넘어갔을 때 뭐 갔던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고 팀장도 계속 참석을 하고 그것도 비용 처리를 하고 이러면 업무지만 그게 아니라 좀 남은 사람들끼리 우리 한 잔 더 할까? 이렇게 한 경우라면은 좀 사적인 모임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술 마셨다는 사실 자체는 산재에서 좀 배제되는 사유가 되나요? 술 마셨다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보통은 산재에서 빠지는 가장 큰 기준이 뭐 고의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던가 자해, 스스로 상하게 했다던가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그게 산재가 당연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업 중 음주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서 음주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어겼다든지 아니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일어난 사고가 분명하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회식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주먹이 오고 가는 상황, 꼭 그 내부에서가 아니라 그냥 외부의 다른 손님과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가끔 있잖아요. 회식 중에 만약에 폭행을 당했다. 이것도 산재가 될 수 있어요? 폭행도 그게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좀 트러블이 생겼다든지 뭐 직무에 관련된 회의를 하다가 갈등이 커져서 폭력으로 이어져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산재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폭행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네. 한 회사원분이 이제 업무 협의차 팀장이 주최하시는 팀 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식사를 다 같이 했고 이건 아마 업무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2차에서 호프집을 갔다가 3차를 간 거예요. 근데 2차를 마치고 여직원은 이제 집에 가시고 네. 남자 직원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한 번 더 마셔보자라고 해서 가까운 유흥지점으로 갔는데 뭐 거기서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나오던 와중에 이제 다른 일행 외부인에게서 폭행을 당했고 그 근로자가 그 폭행당하는 분을 도와주다가 이제 또 크게 다치셨습니다. 두개골 골절 같은 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3차 같은 거는 업무 관련성이 가장 쟁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사실은 판단이 좀 엇갈렸어요. 네. 1심에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회식 동안 팀원 전체가 참석을 했고 또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 그러니까 3차도 이어서 했기 때문에 업무상 무관하지 않다.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2심에서 이게 좀 뒤집어졌습니다. 오. 왜냐하면 3차에서는 그 남자 직원들만 따로 여직원을 보내고 모인 부분이 있고 좀 유흥이 가미된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이게 협력업체 직원이 와서 이 비용을 조금 부담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회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가끔 이제 회식하다 보면 술, 알코올 성분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호흡이 곤란 오는 분도 있고. 근데 사례 중에서 3일 연속 회식 후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실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한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 관리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새벽 시간에 자택 주차장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망 전에 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좀 과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법원은 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 저녁 회식이 좀 가장 크게 급성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됐다고 봤는데 네. 이게 업무상 회식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영업팀 그 소속이었는데 현지인들과 또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그런 위치에 계셨고 해당 근로자가 그리고 또 다음 달 출장이 예견돼 있어서 그 해외에서 이제 출장을 가기 전에 원활하게 서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런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앞에 두 번의 회식이 더 있었잖아요. 네. 그 회식이 동석했던 그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단체 회식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담당자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은 다 업무의 연장성이잖아요. 그래서 전날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되었다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봤거든요. 이제 회사 보면 동호회도 있고 뭐 이렇게 팀 스포츠 팀 같은 거 만들어서 다른 회사끼리 경쟁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야구 대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치는 것들 산재돼요? 네, 경우에 따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서 취미 활동 해보자 이러면은 사적 활동에 불과하지만 네. 회사가 대회 참가를 노무 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 회사 대표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석을 해왔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업무 관련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종 업계에서 이 A 회사 B 회사끼리 막 대항전을 치르기도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장비나 참가비나 회식비를 지원해주고
또 사내 무슨 팀이라고 해서 뭐 홍보를 해서 새로 신입 직원에게 막 홍보해서 뽑기도 하고 이런 경우라면은 산재 인정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출퇴근길의 교통사고 이거 산재로 인정됩니까? 네, 요즘 아주 통상적으로 그냥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던 길에 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산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뭐 셔틀버스를 타야 이제 산재다 이렇게 인정이 됐던 그 옛날이 있었는데 네네. 법 개정이 된 이후에는 뭐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뭐 걸어서 오든 어쨌든 출퇴근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했다면 그 자체로 산재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개인적인 뭐 퇴근하던 길에 완전 개인적 약속으로 이제 갔다가 집에 오던 길 이러면 좀 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통로였으면 산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에서 이제 반복되는 과로가 있어서 뭔가 병이 생겼다. 그게 뭔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 산재가 되나요? 네네. 업무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면 산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뭐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초과 근무 시간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업무 성격도 따지고 강도가 과연 그렇게 셌는지 그리고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는 뭐 의사의 소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트레스가 그냥 단순한 피로 수준을 넘어서 신체적인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건데 저도 이런 사건들을 해보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가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으면 다행인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관례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좀 어려워서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과정에서 다친 사고도 산재로 인정이 되죠? 네, 가능합니다. 회사원이 뭐 거래처 미팅을 위해서 외근을 가다가 뭐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됐고요. 또 판례에서도 출장을 간 자리에서 이게 좀 술자리를 가진 뒤에 숙소로 이동하다가 사고 난 경우까지도 이게 출장 전체를 업무상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산재로 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회식 얘기 좀 했었는데 회식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산재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식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회식을 합니다. 언제 참석하세요라고 하는 공지 문자. 그리고 참석 대상자가 뭐 우리 팀 전원이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팀장이나 상사분이 참석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결제 내역이나 비용으로 정산했다라는 흔적 그리고 회식 목적, 회식의 이름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좀 더 좋아요. 뭐 무슨 TF 이제 마무리 회식, 뭐 거래처 접대 관련 회식. 이렇다면은 그게 업무상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좀 더 쉽게 인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빠르게 좀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뭐 급히 쓰러졌다면 119를 부른 기록이나 응급실에 갔던 기록 그리고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고 네. 동료의 진술도 사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실제 사실대로 벌어진 진술을 빠르게 확보하시는 쪽이 나중에 산재 처리가 이제 반려됐을 때 네. 이게 소송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보통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네, 이게 4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네.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진료비나 치료비, 뭐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같은 것들은 요양급여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게 간병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간병급여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요양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또 뭐 산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일부분 장애를 입으시게 된다면 네. 장애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알아둬야 될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사실 안 다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그래도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뭐 이거는 산재까지는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자리가 회사에 관련된 자리였다면 사실은 신청은 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지가 있었고 강제성이 있었고 비용 처리가 됐고 상사분이 함께했다면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회식에 있어서 이게 음주라고 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뭐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그런 자리라면은 조금 음주를 자제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 2차, 3차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쪽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직후에는 의료 기록을 정확하게 받고 진단서 같은 서류들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세계 3대 겨울 축제 빙설제가 열리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도 잘 알려진 중국의 도시는 어딘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하얼빈입니다. 다만 최근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서 일부 얼음 조형물이 녹아내리는 장면이 관측되기도 했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하얼빈 제 고향이에요 라고 보내주신 9777님, 그리고 저는 천안의 애청자인 택시기사입니다. 천안 중앙시장에서 승차하신 손님들과 함께 방송 듣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정답을 알려주시네요. 정차하고 답변 보냅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신 8027님, 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가본 적은 없지만 중국 여행은 막연하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신 박숙향님, 저도 중국 가본 지 정말 오래됐네요. 네,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